자기 주식, 이익 소각 또는 유상감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 오늘 전문가분 모시고 조금 상세한 얘기들 나눠볼까 합니다. 김희영 법무사님이시고요. 개념부터 조금 이렇게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익 소각이라는 개념은 사실 지금 우리 상법에는 그 삭제된 조항입니다. 우리 현업에서 일하다 보면 이익 소각이라는 개념을 자꾸만 이렇게 쓰는데 정확한 개념은 자사 이익으로 자사주의 취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분 절차로서 그 소각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좀 개념 설명드리고 싶네요. 습관적으로라도 그런 문제들을 좀 잘 이렇게 확정일자 정도는 받아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제가 비행기 태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죠?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희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 오늘은 그동안 그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자기 주식, 이익 소각 또는 유상감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 오늘 전문가분 모시고 조금 상세한 얘기들 나눠볼까 합니다. 김희영 법무사님이시고요. 오늘 모신 이 김희영 법무사님은 저랑도 굉장히 일 많이 하셔가지고 사례들에 대해서 오늘 잘 풀어주실 것 같아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깐 소개드렸는데 네. 셀프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희영 법무사입니다. 상법 관련돼 가지고 등기법을 전문으로 해서 한 20여 년 동안 밥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주 캐주얼하게 짧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뭐 자사주 이익 소각부터 시작해서 유상감자 많이 좀 진행을 해봤지만 네. 여전히 저도 해소가 안 되는 그런 궁금증들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전문가로서 봤을 때 좀 이거는 그래도 아직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최근에 저희가 뭐 그 피플 뭐 뿅뿅뿅이라는 GA에서도 그렇고 보험사에서 아니면 또는 컨설턴트 분들이 네. 자사주 이익 소각이랑 유상감자 굉장히 많이 성행하다시피 작년도 진행을, 말에 좀 그랬었죠. 그쵸. 작년도 근데 말. 여전히 그게 아직도 많으신가요? 아니요, 업무가? 뭐 여전히 많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못하고요. 아마 이 업무 분야가 사실은 법무적인 부분하고 세무적인 부분이 좀 겹치는 중간 영역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야 뭐 상법에 나와 있는 그 절차대로 뭐 여러 가지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마 작년도 말쯤에는 뭐 유상감자나 뭐 자사주 취득 후 이것을 뭐 소각하는 업무들까지 아마 여러 차례 업무들 했던 경험이 있고 올 초에는 조금 조용해요. 조금 조용하다라는 건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좀 설명을 또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그 굳이 이제 이익 소각이랑 또 유상감자를 비교를 하자면 아직까지도 이익 소각에 대한 상법적 이슈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전문가로서 법무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이익 소각에 대한 상법적 이슈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균등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배당 가능 이익이지만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은 그 개념부터 조금 이렇게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익 소각이라는 개념은 사실 지금 우리 상법에는 그 삭제된 조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1년 4월 달에 상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그 자본 감소에 관한 규정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상환 주식을 상환할 때 또 그 결과로서 소각하게 되는 규정 한 가지. 이 두 가지는 그 2011년 4월 개정된 상법 이전 이후 똑같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이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 상법 제 343조하고 그것의 2로 기억이 되는데 그 2011년 개정되기 전에는
주주에게 배당할 그 이익으로서 소각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그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사주 취득을 이제 특별한 목적 이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놓고 그 배당 가능 이익으로 그렇게 취득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뒀었는데, 그 2011년 4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그 이익으로 취득할 수 있다라는, 다시 말하면 정관에 의한 취득과 그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한 취득 다 재원은 배당 가능 이익입니다. 그 두 조항이 삭제가 되면서 자사주 취득을 폭넓게 좀 인정을 해줬다. 그 전에는 아마 우리 그 거래하는 회사들 보면 이제 결산 끝나고 나서 그 자사주가 있는 걸로 세무서에 신고가 가면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자사주에 대한 처분을 종용받는 그런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상담도 들어오고 했었었는데, 하여간 상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이익 소각이라는 사실 개념은 없고, 자사주 취득과 그리고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소각 요렇게 좀 나눠져 있다. 그런데 자사주 취득이 여전히 이제 배당 가능 이익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 상법 시행령 그 9조하고 10조에 연결되어서 절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그 여러 이제 우리 현업에서 일하다 보면 이익 소각이라는 개념을 자꾸만 이렇게 쓰는데 정확한 개념은 이익으로 자사주의 취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분 절차로서 그 소각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좀 개념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법무사님이 이런 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도 상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일을 하다 보면은 좀 통용되는 이런 용어들을 쓸 때가 많은데, 제가 공부하러 한 번씩 가면은 개념 정리를 진짜 확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럼 그 법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균등하게 라는 거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기회 균등이냐, 아니면은 전체 다 주주가 균등하게 자사주를 취득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들이 여전히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판례가 나왔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냐 마냐,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가냐,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극히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판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그것을 기초로 이제 판단이 될 텐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도 그것에 관련된 판례가 나왔다라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서두에 얘기했지만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절차가 그 상법 시행령 9조하고 10조에 이제 연결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 전문을 쭉 읽어보면 제 판단이긴 하지만 결국 기회의 균등을 얘기하는 걸로 해석이 돼요, 저로서는. 그리고 또 그걸 기회의 균등이 아니고 절대적인 그 비율대에 따른 균등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기존 주주 중에 누군가가 자사주 소각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절차가 못하는 거죠. 통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의 법 적용이라는 거는 생각하기 좀 어렵죠, 우리가. 곤란하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기회에 대한 균등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것도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그 생각으로 지금 시행을 많이들 하실 거라서 저 역시도 이제 그때 잠깐 말씀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셨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게 어느 일정 개인 사적 재산인 사유 재산인데 그거를 누가 일방적으로 법인에서 해라 마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 저희가 그 이제 보험사들에서 워낙 많이 이제 성행을 하다 보니까 절차를 제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조금 무시하고 간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세무사님들도 주식평가를 해서 법무사님이랑 같이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방식대로 하시다 보니까 종종 소명이나 아니면 추징의 절차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들 들었어요. 분명히 저희가 한 것들은 그런 게 없지만, 근데 혹시 그 법무사님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랑도 많이 업무를 하시니까 혹시라도 소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좀 어떻게 대처가 됐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글쎄 뭐 이게
이익 소각에 의해서 이제 자사주를 취득하고 사실 이게 주된 목적이 제 아까 알기로는 네. 이제 뭐 대표님의 가시적금을 정리하는 네, 뭐 그런 방법 부분도 있죠. 네. 등등의 숨은 의도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 자사주 취득과 소각에 따른 업무는 법무사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소각 등기 업무만 사실은 법무사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 이전에 일어나는 여러 절차들은 이제 세무소에서 네. 추후에 뭐 의제 배당의 문제라든가 또는 배당 소득세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때 그것에 대한 좀 백데이터를 네, 좀 네. 충분히 소명자를 갖추어서 만들어 놔야만이 네.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 경험으로는 뭐 그 세무적인 이슈가 생겨서 뭐 거래하시는 뭐 세무사님이나 또 회계사 분들이 네. 그것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해 오거나 이랬던 경험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예, 제가 했던 나름의 관여를 해드렸던 네, 업무들 네, 네. 중에는 물론 그 법무사 업무의 그 성격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적인 문서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쵸. 사실 세무적인 이슈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굳이 뭐 법무사인 저하고 다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쵸. 뭐 이렇게 처음부터 관여했던 나름의 업무들 속에서 보면 아직까지 뭐 그런 이슈가 그리고 또 이게 근래에 생기고 있는 걸로 제가 네, 알고 네, 있어요. 조금 덧붙이자면 작년도 9월 달 경에 아마 이 소득세 관련돼 가지고 그 조세 심판례가 네, 네, 네. 한 가지 나온 맞아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을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본다면 그걸 쭉 한번 살펴봤었는데 우리 그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은 늘 이제 그 청구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라는 거는 네. 그거는 그 청구인들의 어떤 자유에 속해 있는데 그 전체적인 취지가 아마도 이제 조세 회피의 네, 목적인 네. 것이 명확하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뭐 이 소득세를 더 이제 추징했던 걸로 그렇게 네, 기억이 네. 되는데 그 사례들은 보면은 사실 그 지금 생각해 보더라도 그거는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뭐 뒷북친다라는 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기 심판례 보시면 그 남편의 그쵸, 주식을 그쵸. 그죠 부인한테 증여해서. 정여를 해가지고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죠 네. 그거를 평가받아가지고 자사주 취득 절차를 거쳐서 취득하고 부인이 대금 받아가는 것 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그쵸, 생각엔. 근데 그걸 다시 또 남편에게 그건 안 그대로 되죠. 또 대차해서 네. 보니까 그 날짜도 그 다음 날 바로 돈 나간 네. 걸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당연히 입장 바꿔놓고 제가 네. 공무원 입장이라면 제가 이건- 공무원이어도 추징합니다. 야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도저히 정의를 네. 위해서라도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케이스를 좀 달리 해가지고 예컨대 뭐 기존 주주인 남편이 자기 주식만 평가받아 가지고 그 네, 소각을 했다라거나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거 네. 냈어야 됐겠죠, 네. 그죠? 엄청 많죠. 아니면 부인에게 정여한 이후에 뭐 부인이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활용을 한다거나. 저기 뭐 세금을 내면서 이제 저기 처분했다라거나 회사에다가 그랬다라면은 이런 문제까지 생겼을까? 네. 그건 조금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예, 그런 예상은 그러니까 입장 차이인 것 같은데 이제 세무사님들 입장에서는 상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상법에 대한 엄중성을 굉장히 기하세요. 네. 근데 또 법무사님 입장에서는 상법 절차도 절차지만 세무적인 절차들도 명확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고 구조적으로 애초부터 잘 짜여 있어야 된다. 네.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법무사님이랑 지금 같이 일한 지 한 5, 6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6년 차 일을 하고 있는데 5년 좀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법무사님이랑도 조금 같이 일을 하면서 외도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다른 법무사님이랑 일하면서도 뭐 네. 상업등기도 같이 해보고 뭐 네. 다른 업무들도 같이 문의도 해보고 했지만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각 전문가 분들마다 전문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어떤 분들은 상업등기만 진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진짜 뭐 자사주나 아니면 부동산 등기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모든 부분에 대한 7, 8% 정도는 증문즉답이 가능한 법무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 태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죠? 네, 조금 과장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제 주위 분들이랑도
그 법무사님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네.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제가 잘 소개를 안 합니다. 네. 고객이 자꾸 저 때문에 이제 떨어지네. 왜냐면 저만 알고 싶어서. 네, 진짜로 그 업무들이 굉장히 다양하셔서 직문직답이 가능하신 것 같은데 그 직문직답이 이렇게 가능하시기가 사실 뭐 공부도 많이 개인적으로 하시겠지만 사례가 그만큼 풍부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업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길래 그런 답변들이 다 가능하신 건지. 네, 비행기 태워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이걸 뭐 혹시 그 유관 분야에 있는 다른 분들이 보신다면 좀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데 우리 뭐 이렇게 저도 법무사업을 그런 20년 가까이 이렇게 쭉 해오면서 뭐 우리 의뢰인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또 그거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저도 끌고 가야 되고 또 기존에 워낙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쌓여 있는 지식들이라든가 범위들을 또 누군지 다 터치를 해내지는 못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뭐 찾아서 아마도 좀 의뢰인하고 조금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마 좀 비춰져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그 혹시 법무사님도 주특기가 따로 있으세요? 그럼요. 법무사도 그렇고 아마 누구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이렇게 법무사 하면 법무와 관련된 일은 다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뭐 법무사의 주 업무가 등기이니까 사실 등기와 관련된 일은 다 하나 이럴 수 있지만 근데 누구든지 그 쌓여지는 경험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험치를 중심으로 업무 지식도 좀 더 쌓여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타 분야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이렇게 법무사 하기 전에 기업체 생활했던 경험을 기초로 기업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상업 등기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업무적인 집중도를 가지고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법인 이제 설립부터 법인도 일종의 유기체 같거든요. 그래서 설립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변경, 자본금이든 뭐 임원이든 변경을 하다가 종국에는 이제 해산, 청산 절차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부활이라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 업무는 저도 안 해봤네요. 우리 뭐 우리 저기 하여튼 이렇게 뭐 미청산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제 법인을 그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법인격을 다시 되살리는 부활까지도 있기는 합니다. 등기 예규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하여튼 그런 업무들은 뭐 다방면으로 좀 하고 있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뭐 주로 그래도 조금은 업무적인 난이도 있게 업무 일한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이제 현물 출자나 또는 뭐 중소기업 통합 같은 업무, 개인 사업자 이제 법인 전환한 형태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그 업무나 아니면 뭐 농업법인과 관련된 일들도 조금 자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법무사님이랑 농업법인도 설립을 하나 같이 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뭐 현물 출자 건들도 여러 건들을 했었는데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중간에 컨설턴트로서 중간에 좀 이렇게 조율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잘 커버를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현물 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의 손을 떠나면 법원의 손을 좀 빌려야 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등기 나오기 전까지. 근데 법무사님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도 터치를 조금 그 법원에 하시면서 그 현물출자 등기 나오는 게 좀 시일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좀 앞당겨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객의 마음까지 다독여주는 그렇게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비행기 너무 띄워드리나요? 마음을 앞으로 다독여 드려야 되겠다 이런 나름의 그 결심을 하게 되네요. 제 마음도 좀 다독여 주시고 그 법무사님 지금 저랑 이제 거의 한 5년 정도 저도 건너서 어떻게 소개로 법무사님이랑 일을 하게 됐는데 심두리랑 이 정도 한 일해보니까 심두리가 어떻게 일을 좀 하는 친구인지 아니면 한 2, 3년만 더 같이 일하고 이제 연락받지 말아야겠는 되겠다 이런 친구인지 어떠세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끄버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데 안 끌까요? 쟤들 뭐 하는 거야? 이럴 것 같은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심 팀장님하고 이렇게 뭐 수년간 이제 일을 쭉 해오고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일에 대한 그 열정이 좀 남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고 또 의뢰인하고 소통하는 그 어떤 능력 이런 것들도 상당하게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이 두루두루 이롭게 한다 아마 이런 이름이 아닐까. 네, 이름 해석까지. 그래서 점점 이제 그 고객하고 직접 대면할 기회가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이런 추세에서 그 또 전문가와 또 그 이제 그 최종 소비자인 그 기업들 네. 간에 약간의 그 중간 갭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네. 필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렇게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나름의 목적이 없지는 않겠다라고 네. 생각은 들지만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고객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자꾸만 해소해 내려고 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도 자꾸만 이렇게 관심 가져서 네. 뭐 꼭 저가 아니어도 여러 전문가 분들하고 자꾸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면 그게 아마 어떤 그런 그 경제 활동이 좀 더 밀접하게 네, 조밀하게 네. 돌아가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비행기를 오늘 많이 태워드려갖고 저도 한번 듣고 싶어서. 앞으로도 좀 꾸준히 좀 활동을 좀 능동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법무사님 관점에서 이익 소각이다 계속 표현이 이익 소각인데 이익 소각이나 유상 감자를 좀 시행을 하려고 아니면 이미 한 뭐 그런 세무사님들이나 기업체들이 있으면 네. 뭐 조언 같은 걸 좀 해주시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글쎄 이제 이익 소각, 그런 네. 얘기하지만 자사주 취득 네. 후 이것을 보유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이제 소각을 한 회사들, 네, 정확하신 분이. 소각한 회사들, 네. 그 회사들은 이제 뭐 등기는 뭐 아무래도 이렇게 완료되었으면 네.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추후에 어떤 세무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거는 아마 뭐 저보다는 세무사님이 전문 영역자로서 네. 다만 절차적인 문서들은 거기에 맞게 좀 이렇게 갖추어 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네. 들고요. 네.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면서 이거를 뭐 확정일자를 받을까 공정을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드러들어 네, 생기더라고요. 네, 네. 보면. 그런데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에 대해서 뭐 국가나 또는 준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공정사무소 등이 네. 확인해 놓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공정이라는 거는 뭐 특히 의사록 공정을 이제 주로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작성 경위에 대한 진위까지도 이제 그 보정을 받는 재판 절차에서 작성의 진위에 대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증명력 이 정도의 어떤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네. 그래서 뭐 자가적으로 스스로 문서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최소한 확정일자 정도는 좀 늘 받아놨으면 좋겠다. 네, 네. 그게 나중에 다른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이 날짜를 소급해가지고 급조해 놓은 문서 네. 아니야라는 의심을 네. 받을 때 굉장히 효력을 발휘할 거다 생각이 들고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절차들 우리 보면은 뭐 주총을 하고 또 이사회 결의로 세부적인 그 소각에 대한 내용을 결정을 하고 또 그 양도 신청 기간을 네, 정해서 20일 이상 60일 이내로 돼 있잖아요. 정하고 나서 이제 그 주식 매입 계약 이후에 취득한 자사주이니까 그것에 요건에 만든 문서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네, 이렇게 네, 네. 따라오면서 업무를 하다 네. 보면 그래서 그런 문서들을 좀 잘 아마 보관해 놓으시고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확정일자 정도는 꼭 받아 놓으셔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뭐 주총 소집통지나 이사회 소집통지 같은 거 할 때 네, 네. 이제 뭐 요즘은 생략을 전주주 동의로 생략하기도 하는데 네. 엄중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내용 증명을 통해서 소집통지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증명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주총이라는 게 사실 우리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열흘 이상의 일을 두고 네. 통지하게 되어 네, 네. 있거나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생략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자본금 10억이 넘어가는 법인들도 우리 판례에 따르면 뭐 총주주의 동의를 받으면 그 하자가 다 치유되는 걸로 이렇게 일관되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총주주의 동의를 받으면 어쨌거나 그 주총 소집 하자는 없는 걸로 이제 판명이 되는데 그렇다고 뭐 세무 공무원이 뭐 또 상법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쵸. 또 네. 그네들끼리 자꾸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여러 네. 문서를 체크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문서들도 좀 받아놓고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으면
기관단체 동의서를 받을 거예요, 그죠? 네, 네. 특정한 날짜로. 그러면 그 문서를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예컨대 조사를 우리가 뭐 2023년도에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네. 세무공무원이 2021년 거 자료 가져와 보세요. 이랬을 때 소명이 되겠네. 이게 아니 저기 지금 막 급하게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라는 의심 받을 때 확정일자 부에 기관단체 동의서에 막도장으로 날려 있지만 2021년 딱 찍혀 있고 이러면은 그거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소명하실 네, 수 네.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조세 심판이라든가 판례 같은 걸 보면 결국에는 과세라고 하는 거는 뭐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해서 그 숨은 의도가 뭐였는지를 네. 따져서 공무원이 이렇게 조사하는 거니까 사실 그런 문서 한두 개 때문에 뭔가 대세가 확 뒤집힐 것 같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그렇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어떤 큰 정명력을 부여할 때 일종의 작은 그 어떤 전략적 무기라 그렇죠. 하더라도 또 네. 중요한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으니 습관적으로라도 네. 그런 문서들을 좀 잘 이렇게 확정일자 정도는 받아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상에서 만나는 싱커벨의 일상 케어. 세무사님, 일상 케어가 핵심입니다. 세무사님부터 일상에서 케어를 잘 받으시면 세무사님이 관리하시는 고객은 자동적으로 케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싱커벨과 함께 하시면 일상 케어부터 컨설팅 케어까지 올인원으로 케어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일상 케어 같은 경우는 세무사님이 평소에 고객들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일상에서 케어를 해드리는 거고, 컨설팅 케어는 컨설팅이 들어가는 시점에 정확한 때에 적절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케어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세무사님들이 보통 컨설팅을 필요로 할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그때는 이미 좀 늦었다고 할 수 있고요. 평소에 일상에서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올인원 토탈 케어를 받고 계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싱커벨의 소울메이트 시스템은 세무사님의 일상 케어부터 컨설팅 케어까지 다시 일상 케어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을 해서 일상 케어 단계에서는 사전 분석이랑 진단이 가장 핵심입니다. 사전 분석이랑 진단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면 다른 컨설팅 방향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세무사님 고민들을 좀 덜어드리고요. 당연히 고객 동행 상담 그리고 각종 서류 양식, 전화로 수시 자문 상담하는 거는 서비스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 케어 단계에서는 세무사님이 그동안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셨던 PT 자료부터 브리핑까지 제가 옆에서 밀착으로 세무사님들 같이 지원해드리고요. 팀빌딩부터 컨설팅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 케어 시스템까지 저희가 탑재를 해서 세무사님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다시 그걸 일상 케어로 끌고 들어와서 고객들한테 사후관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장에선 굉장히 미흡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사님들이랑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탑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우측 상단 링크 클릭하시면 26회부터 28회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일상케어부터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영상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주총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관에 대한 것들, 설립 시기에 뭐 갖춰놔야 되는 그런 상법 절차들 이런 게 궁금한 게 좀 많기는 한데 오늘은 자기 주식 취득 후 주식 소각 이 부분을 좀 주제로 다뤄봤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또 좀 한번 나와주신다면 제가 다른 주제들 좀 더 다양하게 준비해서 법무사님이랑 한번 인터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